네, 말씀드린 대로 잠시 뒤 10시부터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네, 역대 최대 행사 진행이 예정된 가운데 논란이 됐던 님을 위한 행진곡도 재창이 되는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잠시 뒤에 저희가 이제 10시가 되면 현장 연결을 좀 해볼 텐데요. 37주년 맞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여러 가지 이제 관측도 많았고 이번에 좀 새로운 행사가 새로운 형태로 좀 기대감도 좀 큰데요. 뭐 어떻게 좀 기대를 하시나요? 37주년 기념식 정권 교체 이후에 처음에 이제 치러지는 큰 행사인데요. 저희가 5.18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5.18 터졌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5.18이 때로 폄훼되고 이게 북한군의 소행이다 뭐 이렇게 색깔론으로 매도되고 그다음에 5.18 유족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 같은 걸 할 때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망자 폄훼 금지법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꼭 대통령께서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을 봤는데 참석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 참석의 의미가 다른 뜻이 아니고 민주화운동, 민주화의 성지로서 광주의 의미를 재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폄훼 등으로 상처받은 유족들도 위로하고 광주 시민도 위로하고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는 좋은 게 님을 위한 행진곡을 다 같이 이제 재창할 수 있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왜 이런 거 갖고 논란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 행사장에 가보면 늘 비표라는 게 있어서요. 이렇게 그 비표 있는 사람만 들어가고 없는 분들은 못 들어가서 밖에서 사실은 약간 불만도 있었어요. 행사할 때 말씀이신 거죠? 네, 행사 때. 그런데 그때 이제 아주 기본적인 행사 외에는 다 이렇게 열려있는 열린형 행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5.18 행사를 계기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불필요한 논란들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여야가 국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기념식의 유형이랄까? 모범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가 기념일의 행사가 다 그렇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행사에 참석하는 것, 즉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이 행사에 대한 질, 품격 이걸 이제 바로 이제 증명하는 것이니까 중요하죠. 아마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 그러면은 광주의 정서에는 상당히 이제 부합하는 그런 일을 이제 받아들이겠죠. 역대 대통령을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 기념일을 제정한 후에 그 첫 해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한 차례씩만 참석하고 그다음 참석을 안 했습니다. 총리로 대독을 해서 이제 그런 진행했고 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참여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이제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참석은 어쩌면은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적통에 대한 정부다. 뭐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시사할 그런 이미지를 만들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정치적 의미라 그러면은 결국 이제 호남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정부의 탄생이다. 결국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는 지금 전국의 운영에 있어서 호남에 대한 민주화 정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국정운동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국민의당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호남을 두고 발생될 수 있는 그 헤게모니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은 선거운동 당시에도 계속 광주에 가서 당선 이후에 바로 며칠 뒤에 이어질 일이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하겠다 약속을 했고 공약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참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광주 호남민들의 어떤 감정에서는 꼭 참석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클 것 같아요. 당연히 참석하실 것 같아요. 공약도 했으니까.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주 민주화 운동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고요. 우리 민주화의 상징이에요. 1980년도 5.18은 언제입니까? 그게 79년도에 이제 독재 정권이 마감을 하고 군사권위주의 정권이 마감을 하고 서울의 봄이 올 줄 알았는데 서울의 봄커녕 신군부의 군화 자국에 의해서 한국 민주주의가 밟힌 그 상징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거든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어떤 시대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했군요. 예. 현장에서 지금 악수 나누는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 시절 말하면서도 또 한 가지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헌법 정신, 헌법에 담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의미를? 4.19 혁명 정신과 저는 같은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봐요. 4.19 혁명도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심기 위한 혁명이었고 시민혁명이었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면 사실 지금의 우리 민주주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담는 게 저는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동의를 얻어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해 촛불 시민혁명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떠한 그 혁명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속에 보면 부르주아 혁명과는 성격이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했던 것이고 이제보다 소중한 것은 단순히 절차적 정당성에 입각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불평등 구조가 좀 해소되고 격차가 해소되는 이러한 정말 실질적인 평등권이 보장되는 그런 민주주의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광주 시민들의 한난을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전체의 역사에 부합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오늘 참석하신 건 너무나 예견되어 왔던 것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저희가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는 4년 만에 기념식에 참석을 하게 된 건데요. 지금 많은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계속해서 참석자들을 위로하고 또 악수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은 앞서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5.18 정신을 헌법에 실겠다라는 공약을 내놓은 것 자체가 사실은 역대 대통령 중 첫 공약이라면서요. 첫 공약이죠. 오늘 만약에 기념사에서 헌법 정신에 대한 부분을 기정사실로 하고 기념사에 넣는다 그러면은 정치적 수사로서는 엄청난 파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가치는 아직까지 상존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헌법 전문이 이렇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라는 게 이제 헌법 전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5.18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5.18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갈등에 대한 부분이 상존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앞으로 예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과연 4.19 정신에 버금갈 수 있는 정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임시정부에 버금갈 수 있는 법통을 이야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모두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다만 이게 엄청난 정치적 수사로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5.18 민주화 정신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언급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논란에 대한 가치에 대한 득실 자체는 덕적인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스란히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공약에 대한 약속을 지켰고 논의에 대한 갈등 구조는 사회에 있어서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의 덕실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위에 점하는 아주 전략적인 전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에 공약으로 내거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전략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잘한 전략이라는 게 되는 건데 그런 측면보다는 이게 4.19 혁명과 버금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5.18 민주항쟁을 통해서 이게 계속해서 5.18의 정신이 살아서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를 진전시킨 하나의 촉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진상규명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진상규명에 대해서 이제 5.18의 한 당사자로 지목되고 이제 수감까지 되셨던 전직 대통령께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진상규명의 과정이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뭐 팩트를 찾아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한 정부가 민주정부가 아닙니다. 이게
그 구새누리당 정부였어요. 예. 김영삼 정부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논란의 폭이 그 말씀하신 것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크지 않다 그러면 뭐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바에도 벌써 이제 이견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사실상 이제 5.18 민주 환경에 대해서 직접적 피해를 본 사람이거든요. 예, 제가 이제 삼천 교육대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 저는 고등학교 때 사실 군인들에서 끌려갔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험을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헌법 전문에 담는다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척추에 해당되는 부분에 그 요소를 담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논란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기념사에서 만약 넣는다 그러면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함으로써 이 시장 경제로 논리를 이야기한다면 보수 시장과 진보 시장의 자체 경계선이 약간은 모호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러나 5.18 민주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헌법 정신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자칫 이게 우리가 정말 진보와 보수 시장에 대한 재편이 다시 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극한 대결을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래도 국민이 분열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행보와 관련해서 파격이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분명히 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어떠한 그 정당한 이념이나 어떤 그 이슈도 말이죠. 반드시 반대하는 계층이 있기 마련이에요. 전 그런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이 전 같은 동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4.19 혁명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완의 혁명이었죠. 장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만 아주 그 무능한 정권이었고 다음에 바로 5.16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그 이제 어두운 그 민주화는 가려졌던 거 아니겠어요? 물론 산업화라는 것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고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상호 보완적인 요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가 이른바 보수와 진보라는 것을 양대 대척점 형성해 왔던 겁니다. 우리 사회의 그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대단히 소모적이었고 어떤 면에서 볼 때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논쟁들이었어요. 사실 보수라는 건 사실 안보, 반공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보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5.18 민주화 운동은요, 아까 우리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0년도에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면요, 전 1987년도에 부차 개헌에 의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전 불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아직 정확하게 진상규명이 밝혀진 건 없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잘못된 얘기들이 폐마되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논란이라고 규정하는 거잖아요. 논란은 논란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광주와 민주화 운동이 계속 폄하되고 역사적 가치가 훼손된 것을 광정해야죠. 그게 역사의 발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그야말로 그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뭡니까? 신군부의 그 군화에 짓밟히면서 희생당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왜 그게 헌법 조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물론 이건 앞으로 학계에서 또 시민사도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건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너무 잘못 평가되어 왔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정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우려를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런 우려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잘 이해를 하고 그 논란이 소모적으로 가지 않도록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에게 그렇게 해나가야 되고 다만 저는 이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고 안 넣고가 이제 더 이상 보수 진보의 구도에서 이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은 이게 민주주의와 반민주의 문제인데 이거를 보수 진보로 바꾸면서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일부 세력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국민들께 그리고 야당께 그리고 토론에 참석하는 여러분들께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설득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사실은 상식 비상식 정부는 국민에게 무엇인가 이런 민주주의적 질문을 던진
그 일이지 이게 무슨 뭐 이념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봅니다. 뭐 다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과연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돼 있을까라는 것이고 아직은 아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정말 이것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갈 경우에 정말 이거는 국익에 대한 해가 된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최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맞습니다. 광주 5.18 민주정신에 대해서 군인들에 대한 군화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상을 밝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나 진상을 밝히는 거하고 헌법 정신에 담는 거하고는 다른 가치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진상 규명은 또 해야죠. 잘못됐으면 그것이 10년, 100년이 흐르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헌법 정신에 담는다는 것은 첫째는 이겁니다. 5.18 광주 민주 정신에 대한 부분의 역사적 평가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 진행되는 상태에서 찬반의 논란이 아직까지 진행되는 상태에서 헌법 정신에 담는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결과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결과론을 이야기할 만큼 우리 사회가 그만큼 갈등이 봉합이 됐느냐? 저는 그게 아니다. 그 부분은 정신에 대한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고. 제 말씀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 뭐 이상희 교수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민주화 이후와 이전을 보면요. 이전에는 그 구도가 민주 대 반민주 구도였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갈등 구도가 굉장히 복잡다개해졌죠. 민주화 이후에.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라는 게 이 교수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반공주의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누굴 지지하든 그 여부와 관계없이 이른바 친북 좌파 이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뭐 보수와 진보의 어떤 갈라치기라고 그럴까 이러면서 어떤 보수층을 결집해 나갔던 게 우리 한국 정치의 그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그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보수와 진보의 이 이념 논쟁 자체를요. 다시 원론적인 의미로 다시 복원시킬 필요가 있어요. 국가가 시장에 얼마나 개입하냐의 문제가 아주 토론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논쟁하고 이런 식으로 보수와 진보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반대하는 건 왜 보수고 찬성하는 건 왜 진보입니까? 이건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하나의 큰 계기였고 엄청난 희생이었잖아요. 그냥 하나의 뭐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정신에 넣는 거 여러 가지 물론 이걸 이 자리에서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떠나서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전향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기념식에 참석하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여야 구분 없이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도 참석을 하고 뭐 말씀하시지 앞서서 이제 뭐 횟수의 차이는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을 하면서 그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긴 하셨거든요. 그 지금 대통령이 참석하셨으니까 그 의미는 진짜 절대적으로 크다고 봐야 되겠죠. 한때는 뭐 이명박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가 참석하는 바람에 이 광주 민정운동이 홀대받는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굉장히 비판이 됐었는데 뭐 그 당시는 사실상 그때 이완구 총리가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부총리가 가서 이제 대신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 정신에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앞으로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텐데 제가 좀 안타깝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이걸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처리하고 결론을 짓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성숙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는 성숙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성공한 대통령, 우리 모두의 대통령. 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만큼 이게 자칫하면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고 자칫하면은 한쪽 편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왜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상대 진영에서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다른 시장을 만들어야만이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악용 아닌 악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너무 좀.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그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대권 후보들의 공약이 개헌하겠다는 거였고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안철수 후보도 그랬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개헌 시기에 맞추어서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은 이미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 과반수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일단 국회를 통과하고요.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국민투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정치 일정에 맞추어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진상규명과 관련하여서는 많이 진상규명이 되었지요. 이게 지금 안 된 부분이 최초 발표 명령자가 누구냐 핵심적인 조항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이견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이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성격 규정은 사실 끝났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미 제정됐으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수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것은 사실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지 말고 국가적으로 진전된 고선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이야기하면은 엄청난 정치 수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하나 안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방금 최 의원께서 이제 여러 가지 개헌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헌에 대한 방향 자체는 조기 대선을 전후해서 인식된 것이 권력에 대한 분점이었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할 것이냐,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권력에 대한 분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개헌에 담겠다, 헌법 주문에 담겠다 그러면은 권력 분점의 논의가 뒤로 후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 부분은 되게 오해십니다. 제가 요거 짧게 하고요. 지금 권력 분점을 개헌의 뼈대로 한 것은 정치권이지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건 그런 그 제왕적 국회 만드는 개헌은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저희는 일관되게 촛불 민심을 수렴하고 국민의 사회 경제적인 삶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을 하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헌 얘기로 번지기 전에 저는 일단 이게 지금 1960년도가 4.19였죠. 그 4.19가 헌법전문에 들어간 게 문제예요. 지금 87년도, 지금 이제 2017년도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광주민주화운동이 1980년도에 30년 전이에요. 역사적 평가라는 건 언제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100년 지난 다음에 역사평가합니까? 지금 4.19도 그렇게 따지면요. 더 지나서 역사평가하고 전문에 더 늦게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그 논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뭐 다른 주장은 얼마든지 뭐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단지 이제 그 헌법에서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분명히 사회적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가면 권력구조 개편이 뒤에 밀린다라는 논의는 조금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좀 떨어지면 좀 있다. 이건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수님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이따가 기념사에 어떻게 이제 담기느냐도 함께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번 5.18 기념식에 앞서서 작년하고 좀 많이 비교가 돼요. 작년에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화면상으로도 딱 비춰졌을 때도 참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린 장면들이 다들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제 그거를 함께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일단 저는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 이토록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 사회의 일부 위정자들이, 일부 정치인들이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해프닝까지 있었냐면 너무나 그 전 보훈처장이 이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막고 대통령께서도 과거 대통령께서도 선거 과정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듯 하다가 대통령 되시니까 박순춘 처장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이래서 너무 답답해서 우리 당 강기정 의원이 이게 현장에서 못 부르면 내가 국회에서 부르겠다 해서 국회의사당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10,000명 정도가 같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한다면 이제 그런 종류의 좀 국민 수준과는 다른 그런 논란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10,000명이 다 같이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은 정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함께 나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세요? 참석을 하셨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참석했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좀 이런 말씀을 비유를 해서 들어서 좀 적절치 않은 걸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게 하지 말라고 억지로 막으면 더 하고 싶어요. 사실상 이게 이제 사실 인지상정이라는 부분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부분을 동의하냐 그러면은 박성춘 전 보훈처장이라든가 보수 정권이 이 부분을 쓸데없이 확대시켰던 부분은 제가 이해합니다. 예.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따져봤을 때 노래 하나가 뭐 그리 중요한데라고 이야기하면은 정말 할 말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냥 부르게 하면 될 건데라는 부분인데. 보훈처장과 보수 정권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것이 자칫 국가주의 형태로 흐를 수 있는 비판의 소지는 있으나 이것이 재청의 형식이라든가 국민 의례의 법에 따른 그런 식으로 공식화시키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상존하는 상태에서 너무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판단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된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노래를 일반적인 상식하고 똑같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재창과 합창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뭐냐면 합창은 사실상 약간의 자유스러운 의미를 둘 수가 있고요. 재창은 약간의 강제성을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룰과 규칙에 따라서 부르게 되는 것이 재창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노래를 따라 부르면은 광주 민주운동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고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으면은 광주 민주운동에 불응하는 것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들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저하고 많이 다르네요, 진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모두의 관점의 차이니까. 재창이 강요된 노래다라는 거는 전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억지로 참석한 뭐 정부 관료들도 있긴 있겠죠. 정부 관계자들도. 글쎄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박승춘 전 보훈처장 같은 분은 아마 참석하기 싫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에는 쫓겨났죠 아마. 글쎄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거기에 참석한 분이 그 노래를 부르기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고 합창이라는 거는 거기 그건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이 물에 잔에 반이 남았을 때 반밖에 안 남았다고 볼 수도 있고 반 이나 남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린 관점의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 부르고 싶은데 합창단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노래를 못 불렀다라는 거. 그래서 재창 합창의 차이인 거거든요. 합창을 하는 건 어쨌든 그 격을 낮추려는 전 하나의 시도라고 보는 거예요. 왜 거기 온 사람들이 자유롭게 노래를 못 부르게 합니까? 그리고 이물 위한 행진곡은 이 노래 자체가 국가기념곡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역사성이 있는 노래잖아요. 그 영원 결혼식 1982년도에 그때 그 광주 시민들 한을 대변하는 노래가 이 노래였고 그렇다고 광주 시민만의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광주 시민들이 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싶어하고 이 운동, 이 기념식에서 부르고 싶어하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그건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를 들어봤는데요. 좀 평가를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9일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탕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께 찾아가시는 건데 저는 대선 과정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우리 대통령께서 살아오면서 별로 남하고 척진 적이 없는 분이세요. 온화한 분이고 남에게 싫은 말도 잘 안 하시고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오신 이후로 막 어마어마한 막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됐을 때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탕평 하시면서 이제 그런 여러 비판들 다 수렴하시고 그거에 소통해서 응답하시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두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 자리에서 감히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나는. 네. 그리고 87년 6월 항쟁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 맥을 잇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마치 그게 그 정조가 즉위하면서 일성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탕평하고 화합하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교수님이 걱정하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다시 언급하시면서 이게 국회도 협력해주고 국민 여러분도 동의해달라고 호소하시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전체적으로는 5.18 세대의 한 사람인 저도 그러니까
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앞서서 그 지목하신 대목이 나왔어요. 예. 네. 뭐 예상한 대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 5가지 정도 포인트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다. 이 적통성에 대한 부분. 예. 87년 6월 항쟁에서 국민의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그런 적통에 대한 맥이 있다라는 부분.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왜곡하고 폄훼 시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 그래. 다시 한번 진상 조사를 하겠다.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진상규명 자체는 좌우 그러니까 뭐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예. 그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적하셨다시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이거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예. 예. 5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넘어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최 의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대탕평을 이야기하고 대화합을 이야기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분열의 상징, 분열의 어떤 조짐을 보여왔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첫 단추다. 이걸 어떤 정책력으로 정치로 풀어낼 것이냐.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승패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기념사를 읽는 내내 박수가 쏟아졌어요. 중간중간에 환호도 좀 나오는 것도 있었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대통령의 이 지금 기념사에 보면은 뭐 앞서 두 분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예. 특히 이 5월 광주가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인식인 것 같아요. 촛불혁명과 1960년도의 4.19 혁명 그리고 지난해 그리고 올해 봄까지의 촛불 시위, 촛불 집회, 촛불 혁명이 같은 연장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밝힌 이러한 역사적 연장선 같은 맥락들이란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의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 일단 광주가 이 통합에 앞장서 달라 이런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우리 이상희 교수가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일정 부분 뭐 거기에 대한 반대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에 직접 당사자가 앞장서라 이런 얘기들. 또 네. 하나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분명히 개념 정의를 했다라는 거. 예. 이것을 부르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거다. 이런 의미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냥 단순한 노래로 폄하됐던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잡는 것이고 결국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광주 민주화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정신인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무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 구조로 이렇게 고착화된 면이 좀 있고 그리고 사회적 격차가 점점 심화되는 구조 이런 것들을 고치면서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뭔가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영상을 잠깐 보죠. 예, 지금 네, 현장에서 지금 기념사를 마치고 저희가 자료 화면 나가는 그 현장 화면이 같이 보였었는데 예. 그 장면에서 못 보였는데 아마 이제 기념사를 읽으시는 분을 낭독하는 내용을 듣고 문 예. 대통령이 좀 눈물을 흘리셨나 봐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을 지금 잡아서 다시 좀 안고 위로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 저것도 이제 사실 뭐 예정에 없던 대통령의 행보인 것 같아요. 저기 이제 기념사 하고 나가면 그냥 박수 치고 다음 공연이 이어질 텐데 직접 걸어 나가서 껴안고 위로를 하는 모습까지. 저런 면이 이제 대통령의 전 진정성이라고 봐요. 예, 이렇게 예. 어떤 뭐 절차에 있지 않는 거 사실 저런 부분들이 국민들을 감동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저러한 하나의 자그마한 행동들이 소통이고 그리고 한국 국민들, 우리 국민들을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행동 하나하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기에 담긴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아까 교수님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셔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첫 일성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뭐 저는 너무나 맞는 지향이고 국민 모두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탕평 인사를 계속 해오시면서 그 의지를 드러내고 계신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고 이제 지금 최고 지도자신데 모두 다 스스로 그 나라를 이렇게 이끌겠다는 지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지향이 분명한데 그 지향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은 전 국민적 동의를 밟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거는 나의 정체성은 이것이다를 분명히 밝히시고 그러나 세울 건 세우되 과정은 이제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인데 저걸 뛰어넘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주로 리더십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리더십을 비판했는데 그 뭔가 뛰어넘고 통합하는 과정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결국은 정부 여당이나 집권 여당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건 팔로우십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 팔로우십은 이제 야당도 이제 생각을 좀 달리해 주시고 저는 대통령이 대탕평 인사를 하는 과정은 하나의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을 다 스스로 떠났다는 게 결국은 내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픔의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리더십뿐만 아니라 팔로우십을 같이 발휘해서 우리가 진짜 그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하면서도 통합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좀 실험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이거 850이라는 것이 8호미가 됐을 때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 이렇습니다. 뭐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좀 건전하고 발전지향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사회 철학자 베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아주 두꺼운 송판에 구멍을 내는 작업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멍을 내는 작업이 일종의 열정이라는 거죠. 그 열정을 뭘로 표현한다면 고통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의 정점에서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헌법 정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했는 만큼 여기 많은 앞으로 고통이 따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배부의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 정치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에게 성의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소통이거든요. 근데 소통이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잘 보여주시는데 뭐 처음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안 보여줬으니까 신선하게 보여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통은 다른 정의로 할 게 아니고요. 소통은 정성입니다. 다른 전략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속적이고 계속 되었을 때만이 이것이 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발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전에 그 유족 편지를 보고 다가가는 모습 같은 거는 국민들이 굉장히 크게 공감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개혁과 통합이잖아요. 개혁과 통합은 절대 이렇게 상호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인 것이고 개혁이 전제되지 않으면 통합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 워낙 우리가 전직 대통령에게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낯설지만 저런 부분들이 익숙해져야죠. 우리가 이제 저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고 어떤 개혁과 통합이 같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존재한다면은 국민들이 아까 이상희 교수가 걱정했던 그러한 글쎄 좀 팔로우십이라는 말은 국민이 따라간다는 의미 들기 때문에 썩 적절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견인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 하더라도 야당도 뭐 결에 다르긴 합니다. 사당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결국은 국민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이끌어내는 건 역시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고 그것은 철학과 소신,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소통의 행보라면 저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지적하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 포옹해주는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저게 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냐 그러면은 저게 의전상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경호상으로는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 경호원들도 따라붙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경호를 그렇게 너무 낮춰라라고 이야기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건 의지거든요. 뭐 저런 것은 행사장이고 특히 아주 그 예민한 그런 행사장인데 저렇게 일반인하고 포옹을 하는 그런 것을 그대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전에 지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어떤 지시냐 그러면 경호에 대해서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나는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는 어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거다. 저는 그렇게 좀. 그리고 경호 문제. 잠시만요. 저희가 앞서서 그 권진원 씨 노래도 들었는데 지금 화면 보이는 전인권 씨예요. 전인권 씨가 사실은 그 앞서서 안철수 후보 지지한 것으로 한번 곤욕을 치렀잖아요. 노래 잠깐 들어보다가 갈까요? 잠깐 들어보시죠 그러면.
불렀던 노래죠. 그 촛불 집회 때도 계속 저 노래를 불렀던 노래고 상록수를 지금 이 5.18 기념 식장에서 부르는 데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상록수가요. 제가 5월 14, 15일에 그 서울역 집회, 네. 그 1980년 집회에 다 나갔는데 그때 상록수가 불려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그 5.18뿐만 아니고 민주화 운동 전체의 뭐 기념비적인 노래고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타 치면서 2002년 대선 때 그 노래 부르는 홍보물이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있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전인권 씨가 저 노래 불러주시는 모습을 보니 저것도 또 하나의 통합과 화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선 기간 중에 전인권 님이 안철수 후보 지지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지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촛불 때 전인권 씨가 이제 뭐 행사도 하고 그러셨는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니까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좀 SNS상에서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때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글을 남기셨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건 그렇지 않건 전인권 씨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그거는 뭐 저희도 같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 오늘 문재인 정부 첫 광주 기념식에 전인권 씨 나와서 상록수 불러주시니까 뭐 좋은데요. 그때 나왔던 이 노래들이 저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 예. 대체로 같은 뭐 계열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지금 상록수 함께 같이 불렸던 네, 노래죠. 그럼 소라 소라 푸른 소라 그렇죠. 광야에서 이런 노래 얼마나 아침 좋습니까? 이슬 뭐 이런 것들. 사실 운전할 때도 혼자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운전하고 이럴 때도 있는데 네. 노래 멜로디들이 일단 좋아요. 의미가 굉장히 좋고 저런 노래를 많이 부르면 마음도 순화되고 이럴 것 같아요. 네, 그 운동가요들이 되게 투쟁적이다 이런 느낌인데 임을 위한 행진곡하고 상록수는 사실은 그렇게 그 센 노래들이 아닙니다. 저도 참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노래를 가지고 저 노래는 특정 정파의 노래고 특정 세력의 노래고 근데 이 노래는 또 이쪽에 좋은 노래고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저는 사실상 그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음악이라는 것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발장단 맞출 수 있으면 좋은 음악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스며들면은 그 음악의 본질이거든요. 불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같음을 고집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 필요한 얘기 사회가 같아요. 그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예.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헤쳐나가야 될 가장 당면한 역사적 숙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까 제가 경호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네네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래 정치인을 하고자 했던 분이 아니시잖아요. 2012년에 독특한 정치 환경에서 국민이 불러내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연설하실 때 모든 거를 바치겠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수사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게 진짜구나 이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 이 그 보수 정부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이런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모든 거를 다 내놨을 때 가능한 거다. 그래서 저는 경호에 대한 이제 최소한의 경호, 뭐 불편을 드리지 않는 경호를 지시할 때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모든 걸 바치시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 한편으로는 뭐 탕평 통합 이미지로 전인권 씨를 불렀지만 전인권 씨 받아들인 전인권 씨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왜 전인권 씨가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아니, 물론 그렇죠. 더 좋다고 생각하셨겠죠. 네. 민주주의라는 게요 화이부동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화이부동하고 또 하나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만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 동의하지 않는 걸 동의하는 거거든요. 동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상대를 다른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게 통합이 될 수 있다. 이제 저희가 기념 공연까지 함께 보셨고요.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 순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기념식은 참 과거와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달랐는데요. 지금 있었던 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 공식 식순에 이제 포함이 돼서 다 같이 부른 이 재창이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다른 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다면 혹시라도 재창 이후에 또다시 좀 논란이 불거지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도 좀 생기고 그러네요. 저는 글쎄 그렇게 큰 논란 불거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재창이라는 건 재창을 못하겠던 거는 지난 정권에서 지나치게 어떤 이념적인 대립을 통해서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는 이런 의도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창을 가지고 이것이 새로운 소모적 논란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거기 참석한 분들이 다 같이 얘기를 부르면서 저런 것들이 통합 아니겠어요?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않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주도해 나간다면 오히려 기존의 생각이 달랐던 분들도 같이 인식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화면 보시면 참 전에 행사랑은 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전에 행사 끝나면 다들 이제 일어서서 빠져나가고 이제 뒤로 빠져나갈 텐데 저는 관객이 힘들죠. 저런 장면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보면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새로 임명이 됐죠. 네, 내정이 된 피우진 보훈처장 후보자의 모습도 함께 보이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있고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4강 특사를 이제 내보내시면서 피플 파워로 이런 우리나라의 피플 파워로 민주정부가 들어섰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저 모든 행보의 기초는 국민에 대한 무한한 신뢰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장면들이 전과는 분명히 좀 다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띄는 대목이네요. 저희 이제 입을 위한 행진곡이 대통령 업무 지시로 이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업무 지시에 대한 배경 자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항에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 지시로 가능한 겁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데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업무 지시, 그다음 대통령령입니다. 뭐 대통령령에서 행정명령이 있고 법규명령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업무 지시로 되는 부분들은 다른 대통령이 됐을 때 그것을 없앨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이 또 있으면 또 논란이 되고 뭐 계속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성숙한 분위기 속에서 안착이 돼가지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색깔론이라든가 진위론이라든가 갈등론이 재점화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다 같이 재창할 때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이렇게 장면들이 좀 잡히지를 않아서 저희가 직접 뭐 확인까지는 안 해봤죠. 뭐 굳이 뭐 확인할 필요까지 있겠냐마는 저 자리에서 다 같이 어떤 화합의 목소리를 좀 냈는지도 또 궁금하고 내주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재창이라는 게 소모적 논란이 혹시 우려를 아까 하셨는데 그런 면보다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것 같고 국민들도 저렇게 재창을 하니까 훨씬 좋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합창할 때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거기 합창 다만 노래를 부르고 밑에서 이제 부르는 사람도 있고 따라 부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본 정신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 논쟁이 뭐가 필요하고 이른바 뭐 이념 대립이 거기 전혀 그 개입할 공간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국민들이 이런 게 통합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 저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저런 진정성을 보인다면요. 상당히 전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취임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9일째입니다. 꽤 오래된 것 같잖아요. 그런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실감하고 있다는 거에 어떤 반증이거든요. 저런 모습도 정말 지난해 보지 못했던 광경들이거든요. 저러면서 통합이 돼 나가는 거죠. 우리 한국 역사가 발전하는 거고요. 네, 저희 기념사를 한번 조금만 더 되짚어 보면요. 사실은 5.18 그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진실은 오랫동안 은폐되고 왜곡되고 또 탄압받았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사실 이번 대선 기간에도 앞서서 전두환 회고록 같은 것들도 나와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실은 반드시 밝혀내겠다, 진상과 책임을 밝혀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기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저희가 대학생 때 알리면서 학생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초기에는 희생자 규모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희생자 규모를 어쨌든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제 일정 규모를 국가 차원에서 확인해서 발표를 한 이후에 일단락이 되었죠. 그 부분이. 그리고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안 된 게 최초 발포 명령자. 이 부분이 좀 설왕설래하고
또 당사자인 전직 대통령께서 나도 희생자다 이렇게 나오시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상규명을 국가가 나서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게 이제 시민사회에서 나서서 하는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5.18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프로세스를 밟아서 어떤 단위에서 우선 진상규명을 한다면 어떤 단위에서 할지 이런 논의가 뭐 신속하고 소통하면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뭐 기획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진실화해 정리위원회가 있었고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역사적 폐해, 역사적 적폐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겠다 이런 뜻에서 이제 발족이 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뭐 대선 기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적폐에 대한 부분, 적폐 청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5.18 광주 민주 항쟁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헬기 사격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책임자 처벌. 저는 궁극적으로 뭐 그거는 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역사적 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총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사실 모르고 있어요. 이건 큰 왜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적폐라는 부분이 상당한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하면 정가의 보도로 사용할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적폐라는 단어가 지난 대선 때 어떤 면에서 볼 땐 좀 금기어가 된 것 같아요.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후보 진영에 따라서 정치 보복으로 해석되고 인식되는 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안 썼는데 굳이 뭐 그러한 단어가 어떤 그런 거부감을 준다면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돼요. 적폐청산이라는 건 결국은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알아야지 뭔가 우리가 반성도 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덮어두고 나가면 통합이 될래야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하나의 통합의 전제 조건인 것이고 정치 사회적으로는 과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을 분명히 정리를 하고 진실규명을 확실히 해 나갈 때 그게 통합의 밑거름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적폐청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적폐청산이 전 촛불 정신이었고 그 촛불 대선의 정신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어는 좀 바꾸죠. 용어는 바꾸더라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폐란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의 비정상화를 갖고요. 그것이 국가 대계제로 넘어갔습니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과거 청산을 가장 잘한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잖아요. 거기서 했던 게 진실과 화해위원회였죠. 그래서 그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과거사위원회 이름을 지을 때 진실과 화해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적폐라는 단어가 이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 단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이제 이 적폐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컸잖아요. 그러나 추구하는 바는 저는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인적 청산보다는 시스템을 좀 바로잡아보자 이런 취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적폐라는 단어의 거부감이 너무 커서 오히려 그 단어가 일에 방해가 된다면 뭐 다른 단어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로 쓰면 돼요. 개혁. 개혁이 굉장히 포괄적인 건데 어느 정권이나 개혁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YS 정부 때부터. 근데 이번에 개혁의 의미는 남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거기다 의미를 계속 부여해 준다면은 굳이 그렇게 뭐 적폐라는 단어가 불편하다면은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적폐라는 건 사실 뭐 켜켜이 쌓여온 폐단, 이게 적폐 아니겠어요? 쌓여진 폐단인데 용어가 주는 거부감이 있다면 개혁이라는 단어 쓰고 개혁을 민생에 연관시킨다면 저는 뭐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괜찮습니까?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좋은 말씀도 좀 많이 해주시네요. 그 알베르토 까미가 했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제의 범죄를 용서한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과제와 적폐 청산에 대한 과제는 늘 새 정부마다 있을 수밖에 없고 역사적으로 계속 선순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태동에는 국민에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참 말하기 힘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대통령인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한테 연상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아주 공정하고 명확한 어떤 검증, 명확한 어떤 적폐 청산 이런 것도 자체 오해가 되기 쉽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잘못 틀게 되면 그것이 정치 보복이라는 일반적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아주 정도 있게 명확하게
거기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거 동의하고요.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왜 말씀하셨는지 제가 뭐 깊이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걸 고치는 과정이 진통이 따르죠. 개인이 뭐 독서 습관 고치는데도 어렵듯이요. 근데 이제 그 진통이 따라도 고쳐야 될 건 고치겠다는 의지는 대통령이 확고하시고요. 네. 다만 그 과정을 국민적 동의와 야당의 동의를 구해가면서 절차에 맞게 하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특징이 이렇게 막 무슨 일을 해내시되 막 무리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